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해를 대변하는 폴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자율적인 조직권도 감사권도 예산권도 없이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달려온 이 길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8조 2항은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 지방의원 선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118조가 규정하는 명백한 헌법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회 관련된 독자적인 법안이 없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하나의 중대한 결함이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몇 해를 하루같이 여야 가릴 것 없는 지방의회의 한 목소리입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다릅니다. 지방의회는 있지만 지방의회법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집행기관 산하기관처럼 인식이 돼 있어서 저희 자율권이나 독립성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예산권이라든가 조직권, 감사권들이 저희한테 있지 않다 보니까 집행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구걸을 해야 되고 집행기관한테 저희 부탁하는 입장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의회법도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이제 국회법이 있고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자율권과 독립성이 된다면은 지방의 역할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벌써 제9회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34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지방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 저 법에서 또는 국회법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짜집기로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지방의회 법 없이 운영됐다. 이거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지났죠. 이번에는 꼭 그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991년 3월에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때입니다. 이어 1995년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한정되는 현실은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지방자치법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자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지방의회의 설립 이유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부분은 제5장 일부분에 불과한데, 지자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형편입니다.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방자치법 안에 어느 한 구절로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뭘 하는 기간 정도. 그 뭐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의회는 그게 국회가 됐든 지방의회가 됐든 간에 역할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권한이고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규정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돼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운용되는 이 의회 방식은 사실 땜질식이 많거든요.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여야 간에 그냥 합의가 되면 이제 그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개정하거나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그 의회를 운영하는데 한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각 위원회별로 하는데 특히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끌어다가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 불안정하다. 우리 주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권한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하나 이렇게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많이 이제 이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줬고 이거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2000년 이후에 그 한 3,000건 정도를 지방 정부로 권한을 이양을 한다 그랬는데 2,000건 넘게 권한이 이양이 됐거든요. 그럼 과거에 국가에서 하던 일을 지금은 뭐 경기도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주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만큼 세졌어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간 지방의회의 꾸준한 요구와 국회의 동의 속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과거보다 진일보했습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인사권이 일부 독립됐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이루어졌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교섭단체가 명문화됐으며 지방의원도 상설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더욱 활발히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진일보입니다. 의정 활동이 필요해서 조직을 늘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 팀장을 늘리는 경우도 집행기관에 부탁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5급 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 지금 의회 예산이 예산 실국 예산처럼 즉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부한테 그걸 동의를 구하는 입장이 돼 있고요. 제가 삼선 도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의장 그리고 경기도의 부지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지역마다 다양성들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단체장 1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 독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얼마만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냐 이걸 찾아가지고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지방원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예산을 깎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의회 사무처장을 하거나 또 그 밑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각 상임위별로 이분들을 대부분 다 그냥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파견한 사람들이 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인사권을 독립시킨다고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그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취약한 조직과 미약한 권한, 강시장 약의회라는 말은 유효합니다. 인사권 일부가 독립됐을 뿐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기속돼 있는데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까? 지방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략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전체 경기도 의원 수가 156명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있고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60조 원을 156명을 평균으로 나누면은 1인당 약 4천억 원 정도를 책임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도의원 한 명당. 4천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의원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처리를 하겠어요. 그러려면은 그만큼의 정책 지원관도 지원을 이제 한 명씩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비용이 절대 저는 허투루 쓰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정 활동이라는 건 상당히 전문성을 담보하잖아요. 그러면 의정 활동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용어라든지 활동 자체가 평범한 시민의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이잖아요.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저임금 주고 지원인 쓰게 하고 하니까 그 이제 상당히 더디고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같이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의회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성과 제도적 협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인력 도입, 지방의회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의원 수 대비 절반 수준, 1인당 9명의 보좌진이 있는 국회의원과의 비교는 가당치 않을까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그 집행부 예산이 38조에다가 그다음에 그 교육청 예산이 22조인가? 합이 한 60조 정도 될 거예요. 60조를 156명이 감시를 하는데 156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백업 세력이거든요. 그 약 60조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되잖아요. 해외 출장에 가서 LA를 가보니까 LA 그때 시의원이 몇십 명이었더라, 30몇 명이었던. 근데 정책부들이 훨씬 더 많아. 백업하는 스태프들이.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서울시의원 112명이 68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다루고, 부산시의원 47명이 24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으로는 몇십조 원에 달하는 시와 교육청 예산을 조사 분석하는 일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최초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용되는데, 경기도의회 등 1년마다 의원들 평가를 받아 재임용을 결정합니다. 과연 소신 있는 연구나 부당 지시 거부가 가능할까? 의원의 편의를 위함이 아닌 주민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 규모와 처우 개선. 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만족할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 제공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정보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려면 자료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방의원들이 조사권은 있으나 이게 범위나 뭐 절차나 뭐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흡하죠. 자료 획득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2인당 저희가 정책 지원관이 1명입니다.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예산 조사권 뭐 이런 부분이 또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또 더 나갈 수 있는 조례가 또 아무래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일부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함께 법제화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 출연기관장 등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게 됐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47조의 2는 인사청문을 강제사항이 아닌 지방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 청문 절차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만들었다가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위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못 건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적으로 그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지방의회 법에서 명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 자체가 없으니까 명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도 상위 법에 따라서만 만들 수 있고 자율권이 그만큼 제약이 되는 거고.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하고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좁습니다. 근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조례를 하라. 그러면 훨씬 자율성이 더 커지거든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규정에 의해 제약받고 있습니다. 조례는 자치의 실질적 도구이자 지역 주민의 삶을 규율하는 가장 가까운 법으로 지자체마다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의해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가 12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약적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양적 성장입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지방 행정부의 수장이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결국은 국회에다가 의논 물어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회의 관례에 비추어서 지방의회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침들이 내려와요. 각자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른 건데 이 모든 규정을 국회의 규정에 비추어서 인용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들을 저희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규정이 없어? 법제처에 물어보긴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한가를 그럴 때 더 느끼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법에 기초해서 또는 그 해설집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전문가가 쓴 국회에서 경험이 많은 누군가가 쓴 저자에게 물어봐서 하는 일들도 많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지방의회가 불안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결국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선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도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길거리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현실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위법 눈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 의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강서구의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에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이 단체장 권한의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판단돼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선 지방세 증가분 중 70%를 도가 해당 시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검토했지만 이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무산되었고 가까운 고양시의회에선 인권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했지만 행정기구 설치 역시 단체장 권한이어서 불반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분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됐다면 시청에 인권정책 전담부서가 생겼다면 어떤 변화를 견인했을까요? 그런데 조례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규정하는 규칙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 울타리에 갇혀 지역 실정에 맞는 규칙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최근 주민의 행정 수요가 매우 다양화 고양화되고 있고 민원 처리의 탄력성, 능동성 및 신속성이 강조되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제약은 결국 주민의 불편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더 나아가 좋은 조례는 법률의 길잡이이기도 해 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먼저 시도된 조례가 이 정책 실험장이 되어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지방의회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정보가 있어야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 7월 달에 청주시 의회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조례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문민정보가 들어서기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과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청주시 의회 의장인 박종구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보안부대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갔더니 아니 이렇게 행정정보 다 공개하면 빨갱이들이 이거 활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냐. 정보 공개 이거 조례 이거 취소해라. 이런 압박과 회유를 갖다가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그리고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조례를 결국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청주시 의회의 그런 첫 출발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2년 동안 180여 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정보 공개라는 게 국민들이 또 지방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알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단위의 정보 공개법까지 이렇게 확산이 돼서 1991년 7월 24일 이 청주시의 행정 정보 공개 조례가 계기가 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13번째의 정보공개법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법률의 길잡이가 된 의미 있는 조례, 서울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거의 없던 시절,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선 건데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심리상담, 치유 서비스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전국적 모범이 됐고 40여 개 기초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을 이끌었습니다. 2005년 전주시는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0여 년에 걸쳐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한 결과 2012년에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국내 최초 지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전주 비빔밥 축제를 개최해 현재는 연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제적 미식 관광 축제를 보유한 지역이 됐습니다. 때론 법보다 사회를 먼저 움직이는 조례. 조례 제정 범위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의 창의성과 실험 정신은 국가 법제를 진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이 지방의회법을 지방조직법인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두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닌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연방헌법에서 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별도로 지방의회법을 두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와 지방자치제도가 유사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책임 아래에서 모든 사무에 관한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폭넓은 조례 제정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처럼 넓은 자치 입법권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 우리 사회와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경기도의회 당직실입니다. 경기도 의회죠. 근데 그 의회 말만 의회지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아래치만 나오고 이런 놈들이 정치하자고 나대려고 근데 공부하면 다야. 공부 안 필요 없어. 경기도의회에 걸려온 전화 일부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사회 질서와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지방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무엇보다 주민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반응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신뢰받지 못하는데 왜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가? 질문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정비에는 동의하나 이에 대한 견제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지방의회법 제정이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위상을 가지고 잘하면 잘한다고 잘못하면 못한다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의회에서 누가 문제가 있었어.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지방의회법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구성. 그래서 징계를 내릴 수가 없어서 징계를 내리려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지방위원회 비위나 일탈 행동을 규제할 징계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 비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역설적이되게도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데 전문가는 효율성에 관해 얘기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 확대하고 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뭐 보면 한 1% 좀 안 되거든요. 여기에다 더 플러스로 그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지 않냐.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국가재정 전체의 6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씁니다. 그 6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까지 한다면 1년에 600주에서 700주를 쓰거든요. 거기 6화는 엄청난 액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죠. 우리의 대변하는 의원들이 권한을 크게 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산을 감시하고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굉장한 저는 예산에 대한 그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은 좀 더 지방의회가 좀 더 조례라든가 도민에게 이런 정책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산 낭비나 전횡을 막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가 주민들에게 불신과 지방의회 무용론이란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안.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권한을 주민들과 나누는 일.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 강화에 있지 않을까요? 지방의회가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에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간 주민투표제, 조례제정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원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 몇이나 이 절차를 가깝게 느낄까? 스위스나 그런 데 보면 또 일본, 가까운 일본도 그래요. 내가 사는 지역의 작은 단위에서의 도시계획을 하는 건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우리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다 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내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잘해먹어 하는 식으로 주민들은 냉소적이죠. 국회의원들요, 실은 지역에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서 많이 만나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지방의원처럼 그렇게 밀착된 생활 과제를 찾아내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산림까지는 다 못 본다 하더라도 진짜 필요로 하는 지역 정책, 생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민원들 해결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청원 발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지방의회법에 그런 게 조금 주민들 참여 소통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되는 방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집행부 중심의 인식 그리고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이런 입장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서 지방의회는 바로 다 주민들과 직접 함께 여러 가지 지방 현안 관련된 동네 현안 관련된 민원도 듣고 얘기도 듣잖아요. 이분들의 체감하는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자치 영역에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조례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전유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의원 발의가 68.7%를 차지해 지자체장 발의 건수의 2배를 넘지만 행안부 통계 2024년 한 해 주민조례 발안 건수는 단 16건. 왜일까? 조례 규정에 따라 살지만 조례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돼 2023년 일부 개정된 후 2024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권자 규모가 일반 시민들에게 너무 높은 벽입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3,3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주민조례 발안이 가능한데 3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일, 과연 가능한 일일까? 주민들이 쉽게 조례를 건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어떤 계기가 될까요? 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으로 이끈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지역 조례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에 경남 거창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진행됐는데 당시에 식중독이라고 하는 소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모의, 노력, 뭐 이를테면 그 합의적인 어떤 노력이 수반됐었는데 자 그러면 대안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경남 거창에서 처음 만들었던 거창군 의회에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이 계속해서 파급됐고 경남 일대의 다른 지자체와 경남도 전체로 확산됐고 그리고 그 영향이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옮겨붙어서 지난 2008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이 무상급식 안을 두고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지역의 농산품을 이용한 일거양득의 어떤 지역 착근형 조례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2007년 3월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현에 이른 거창군위의 사례는 작은 자치가 주민들이 만든 조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인 셈입니다. 조례가 일선 행정 현장과 주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작용하지만 그 중요성과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조례가 더욱 실제적인 주민 참여와 연계되어 자치분권의 핵심축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금 더 요건 절차를 좀 살펴보고요. 이 요건 절차를 저희 지방의회법에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주민들에 의해서 또 위반할 수가 있고 같이 절차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생활 밀착형 정교한 조례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경우 대한민국 평균이 한 지자체당 2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쭉 풀어서 보면 3만 명에 달하는 뭐 괴산이나 뭐 보은이나 이런 작은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청주나 이렇게 88만 명이 큰 지자체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청주의 도의원이면 청주의 내 지역구에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괴산의 지역소멸, 보은의 지역소멸,
혹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어떤 사업들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문제점도 발굴하고 현장에도 제가 가고 조례도 제가 만들고 그 여론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여론 보도자료도 제가 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수도권 집중화는 훨씬 더 심해졌고요. 지방의 축소는 훨씬 더 빨라졌고요. 인구 구성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 변화된 지방의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30년 전에 시행됐던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 간 불균형 심화, 재정 위기 등이 그것입니다. 위기 최전선에 선 지방의 현실.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시행돼 지방의 다양성과 수요에 대한 충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06년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지원 조례를 만듭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를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하는 조례를 제정해 학자금과 보육료, 교통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곧이어 타 지자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세대상을 명시한 다자녀 기준은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의 모델이 되면서 등록금 지원, 다자녀 전용 주택 우선 공급 등 정책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2007년 부안군은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치매라는 말 자체를 조심스러워하고 환자 노출을 꺼리는 주민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부안군 보건소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조례는 지역 내 치매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고 치매 조기 발견과 진료비 지원이란 구체적 행정 서비스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치매관리법이 2011년, 치매국가 책임제가 2017년에 도입된 일을 생각하면 지역 대응이 중앙정부보다 삶에 밀착되고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 지역마다 새로운 환경복지 안전 행정 수요가 중앙정부의 법률만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2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지방소멸 예정 지역이 4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방소멸 예정 지역 늘어나면은 이거 안 되지 않냐, 지방자치가 지방소멸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됐는데 올해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230개거든요. 그중에 130개가 지역 소멸 예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30개 그 20년 동안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역 소멸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런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부흥을 좀 이끄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의원의 권한 자체가 너무 축소가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속품처럼 돼 있다 보니까 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체장도 도전하고 국회의원도 도전하고 해서 제가 성장하는 거,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 밖에는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효율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거든요. 수도권에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지방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곳이 수도권이고요. 아침만 되면 교통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수도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가 전 국토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 그 분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지방의 균형 발전, 분권 발전은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절대 중요한 가치이다,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 외에 지방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948년 국회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재헌의회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비율은 19.5대 80.5.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56대 44로 상황이 다릅니다. 국토의 11%가 수도권임을 고려하면 정치적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이론도,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제도에 담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는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지속한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위기 해결 능력은 떨어지고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회에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의회법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은 국회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전현희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뒤 이제까지 여러 건이 지방의회법 필요성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왜 법안은 발의되되 통과되지 않는 걸까요? 국회 내에서 지방의회가 커지면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가의 권력이나 예산이 집중될수록 국회의원의 권한이 같이 세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자치라든가 또 심지어는 지방의회에 권력이나 권한을 많이 나눠줄수록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좀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견제를 할 만큼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일하는 것과 지방에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방의회법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에 의원들 간 생각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고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열린 사회로 만들어가는 양축이다. 뭐 이런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렇게 법률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시가 뭐 선택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주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책이라고 보고요. 지방의회법은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다만 다른 것에 밀려서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설득을 좀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것도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때라고 보고요. 보통 30년이면 한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도록 이걸 방치하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수장들의 생각도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고 지방의회법은 진작 돼야 했던 내용이라며 제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통해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정상적인 지방자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란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지방은 끄떡 없었어요. 지방의회도 끄떡 없었고,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그 말은 사실은 지방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일반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또 여러 그 공직자들이라든지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 책임과 역할이 커졌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이립의 해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갖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에 이르러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 간 수평적 권한과 협력, 균형 등 공존의 관계가 정립된다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국가적 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두 축이 수레바퀴처럼 잘 돌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도민의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통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 더 균형 감각 있게 정책과 예산을 심의한다면 결국 그 심의된 정책과 예산이 도민에게 좀 더 질 나은 서비스로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 지방의원들의 권한만 세지고 권리만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은 단순히 의원의 권한, 권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지방의회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정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부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늘 그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기브앤테이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정말 여야 정쟁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 주민들, 시민들, 경기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싶어요. 정말 해보고 싶은 건요. 이 주민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발굴을 해서 같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사 절차도 같이 하게 되고요. 또 환경에서 또 보고 같이 환경에 가서 확인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모니터링도 함께 하고 아마 생활 정치로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나는 도민의 대표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경기도의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의원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및 알선을 하지 않는다.